만약 누군가가 막 지금 당장 우리가 먹는 라면이랑 매일 바르는 화장품에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아마 처음엔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치던 건 언제나 그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엄청 육중한 산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파헤쳐볼 2026 5월 7일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는 아주 조용하지만 진짜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막 사상 최고치라는 신기록 폭죽이 매일같이 터지고 있는데 네. 그 화려한 불꽃놀이 아래에서는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소비시장의 댐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기사들을 쭉 보는데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막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거의 우주로 날아가고 있고 수출액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데 네, 바로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 최대의 이커머스 공룡이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내면서 휘청이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편화된 현상들이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인과관계로 엮여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우리 경제의 뼈대가 정합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해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파헤쳐 볼까요? 가장 거시적인 렌즈부터 껴보죠. 코스피 상황. 이건 진짜 경이롭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네, 시장의 열기가 정말 엄청나죠. 아니 47거래일 만에 6천선을 뚫어내더니 단숨에 7,384.56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올해 상승률만 무려 75.2%예요. 이거 G20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일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6,058조 원이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숫자를 찍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반도체 대장주들이 버티고 있고요. 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요? 네. 삼성전자가 하루면에 14.41%나 급등하면서 26만 6천 원, 이른바 26만 전자, 고지를 밟았고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와, 1조 달러 클럽이요. 진짜 대박이네요. 하이닉스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SK하이닉스 역시 16만 천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16만 닉스가 됐죠. 지금 시장의 모든 자금이 이 두 거인을 향해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기자님, 제가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 리스크라는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악재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유가도 흔들리고 불안정한 상황이죠. 보통 이런 거시적 위기가 터지면 그 외국인 자본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게 한국 증시 아니었나요? 이건 마치 발목에 엄청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데도 엔진 출력이 너무 세서 그냥 우주로 뚫고 올라가는 로켓 같거든요. 도대체 이 AI 모멘텀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하길래 지정학적 악재마저 완전히 씹어먹는 이런 폭발력이 가능한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점이십니다. 보통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물가가 오르고 시장이 위축되는 게 교과서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 교과서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아예 룰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AI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수익성을 따지는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거든요. 이건 약간 생존을 위한 군비 경쟁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군비 경쟁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능 좋은 칩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중동에 무슨 일이 생기든 그게 1순위가 아닙니다. 당장 오래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자체 AI 모델을 고도화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20년의 IT 패권 경쟁에서 아예 도태된다는 그 공포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공포감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AI 연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안정적으로 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심장부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우리 기업들 뿐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전쟁이 나든 물가가 오르든 메모리 반도체 칩 확보는 그들에게 무조건 지켜야 하는 상수이자 생존 조건이 되어버린 거네요. 네, 바로 그 강력한 락인 효과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지금 당장 사재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 강력한 수요 폭발이 실제 숫자로 증명되면서 코스피 전체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거고요. 이런 역대급 화랑 덕분에 국민연금도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넉 달 만에 무려 250조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고요? 네,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벌어들인 전체 이익이 260조 원 규모였는데 그걸 단 4개월 만에 벌어들인 셈이죠. 세상에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이 코스피 1만 시대도 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했던 게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여기서 매력점인 부분은 독자님들 입장에서 이 거시적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명확하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고공행진은 결국 우리의 미래 노후자산 방파제가 그만큼 튼튼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근데 이 거대한 증시의 폭발이 단순하게 반도체라는 단일 엔진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아까 그 로켓 비유를 계속 이어가 보자면 로켓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속을 채우는 연료 성분 자체가 완전히 진화하고 있는 게 진짜 놀랍거든요. 네, 수출 구조의 지각 변동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데 무려 6년 만에 국제 품목 분류, 즉 MTI 코드를 개정하면서 주력 수출 품목을 기존 15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 재편했잖아요. 국가 경제의 대시보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친 셈이죠. 수출 품목 통계라는 건 정부가 우리 경제의 혈류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판이니까요. 기존에는 그냥 반도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던 것도 아주 세분화했죠. 네, 메모리를 디램과 낸드로 나누고 시스템 반도체를 명확히 분리해냈습니다. 자동차도 신차랑 중고차로 나누고 바이오 헬스 분야도 별도 코드를 신설했고요. 이렇게 해상도를 쫙 높인 덕분에 1분기 수출액 2,199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건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개정한 기사를 보고 가장 놀랐던 게 새로 진입한 5개 품목의 면면이거든요. 라면과 김 같은 K푸드를 비롯한 소비재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아니 전기기기나 비철금속은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라면, 김, 화장품, 생활용품이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나요? 과거엔 반도체랑 선박, 자동차가 이끌던 그 무거운 수출 마차에 이제 라면이 당당히 VVIP석에 탑승했다는 건데 일상적인 소비재들이 어떻게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중추가 된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지금 한국 경제를 읽는 핵심 키워드가 보입니다. 흔히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던 K컬처의 위상이 이제 확실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하드 경제력으로 완전히 치환된 겁니다. 무형의 문화적 호감도가 어떻게 실제 하드파워, 그러니까 고정적인 달러 수익으로 전환된다는 건가요? 과거의 K컬처 수출은 주로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보는 컨텐츠 소비에 머물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컨텐츠를 통해 노출된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수출되고 있는 겁니다.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라면 먹고 한국 화장품으로 스킨케어하는 영상 같은 거요. 네네. 그게 유행하면 단순한 좋아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지 마트의 매대 구성과 물류망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한번 한국 라면의 매운맛에 길들여지거나 화장품의 가성비를 경험한 소비자는 계속해서 지갑을 열게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일회성 문화 소비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재 소비로 구조적인 락인을 만들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신규 5개 품목의 수출액만 무려 653억 달러였습니다. 전체 수출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기동이 된 거죠. 문화라는 부드러운 바람이 결국 사람들의 미각이랑 피부를 사로잡으면서 엄청 강력하고 반복적인 현금 창출 파이프라인으로 굳어졌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기사로 연결이 되는데 화장품이랑 K푸드가 주력 수출품으로 뜨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뛰는 방식도 완전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행보입니다. 올해 첫 글로벌 현장 경영으로 5월 하순에 미국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출장길에 오르는데요. 그 출장 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지금 K브랜드들이 해외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전략이 싹 보이더라고요. 우선 텍사스에서는 후원 10주년을 맞은 골프 대회, 더 CJ컵 바이런 넬슨 대회장을 방문하죠. 네, 단순히 스포츠 후원을 넘어서 그 현장에 하우스 오브 CJ라는 체험형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관중들에게 한국 문화를 오감으로 선보이는 공간을 직접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캘리포니아 패서디나로 이동해서 CJ 올리브영 미국 글로벌 1호 매장 오픈을 챙긴다고 하던데 이미 지난 3월에는 캘리포니아 블루밍턴에 미국 서부센터 물류거점까지 구축해뒀고요. 맞습니다. 이 회장이 강조한 게 혁신 DNA와 온오프라인 연계, 즉 O2O 서비스의 현지 이식이거든요. 근데 기자님, 제가 여기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화려한 스포츠 이벤트로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마케팅은 훌륭한데 미국 서부 한복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고 핵심 상권의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연다고요? 아무래도 과감한 투자죠. 아니, 지금 미국 시장도 아마존을 필두로 한 이커머스가 완전 장악한 시대잖아요. 그 막대한 임대료랑 인건비,
고금리 상황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물리적인 오프라인 영토를 직접 넓히는 건 너무 과거 방식의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무모한 도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 막대한 고정비용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투어 서비스의 현지 이식이라는 키워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핵심은 바로 데이터 주권과 생태계 장악에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장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매장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만약 CJ가 현지 대형 유통 벤더나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에 물건만 납품한다면 단기적인 매출 올리기는 훨씬 쉬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고객이 어떤 제품을 언제, 어떻게 함께 구매하는지에 대한 핵심 데이터를 모두 플랫폼에 뺏기게 되거든요. 아, 오프라인 매장이 단순한 판매처가 아니라 현지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발라보고 경험하는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거대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제공할 수 있죠. 나무의 플랫폼에 얹혀서 수수료 떼이고 룰에 끌려다니는 대신 우리만의 인프라를 깔아서 현지 유통의 주도권을 직접 쥐겠다는 과감한 승부수인 겁니다. 와,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결국 창고가 아니라 현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흡수하고 독자적인 K-뷰티 생태계를 미국 땅에 복제하는 필수 인프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밖에서는 이렇게 기업들이 구조를 바꾸면서 영토를 넓히고 폭주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안타깝게도 정작 우리 독자님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국내 소비 시장의 거의는 내부적인 위기로 심하게 휘청이고 있죠. 국내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 쿠팡 이야기입니다. 쿠팡 1분기 실적 발표 보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무려 3,545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4년 3개월 만에 발생한 최대 규모 적자라면서요. 당기순 손실 역시 3,897억 원으로 뼈아픈 적자 전환을 겪었습니다. 물론 전체 매출 자체는 12조 4,597억 원으로 작년보다 8% 늘긴 했지만 회사의 근간인 핵심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 성장률은 단 4%에 그쳤잖아요. 덩치는 커졌는데 내실은 급격히 악화된 거네요. 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거대한 출혈이 발생했는가 하는 점이죠. 이거 마치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F1 레이싱카가 트랙 신기록을 세우면서 질주하는데 정작 밑바닥 연료통에 균열이 생겨서 기름이 줄줄 새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강제로 피트인을 해야만 하는 위기요.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기사 보니까 적개의 결정적 원인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랑 연관이 깊다고 나오더라고요. 고객 보상 바우처 비용으로 무려 1조 6,8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반영됐다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게 정부 번금도 아니고 기업이 스스로 뿌린 바우처인데 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태워야만 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할 이커머스 생태계의 가장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플랫폼 경제에서 기업의 가치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가입자가 매달 결제하는 구독 경제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아, 쿠팡이 천문학적인 돈 들여서 물류센터 짓고 로켓 배송망 깐 것도 결국 고객을 가둬두는 강력한 락인을 위해서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대형 보안 사고가 터지면서 고객들의 신뢰라는 이 댐의 가장 깊은 곳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 보안과 소비자 신뢰라는 기본기가 무너진 거죠. 신뢰가 깨졌다는 건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걸 넘어서 곧바로 구독 해지나 앱 삭제 같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만약 수백만 명의 고객이 한꺼번에 이탈해버리면 쿠팡에 깔아놓은 그 거대한 물류 인프라는 순식간에 엄청난 고정비용의 짐으로 돌변합니다. 주문량이 줄어들면 유휴 설비랑 재고 유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경영진은 당장 재무적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고객들 발목을 붙잡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바우처를 뿌린 거네요.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비용이었군요. 네, 방어적 출혈이었던 셈이죠. 김범석 의장조차 고객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도 근본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아무리 기술과 자본력이 압도적이어도 소비자와의 신뢰라는 얇은 유리판 위에 서 있다는 걸 잊는 순간 언제든 침몰할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이죠. 글로벌 무대에서는 한국 경제가 AI와 K컬처를 무기로 1조 달러의 가치를 증명하며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사례에서 보듯 가장 기본적인 고객의 신뢰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독자님들의 눈에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진정한 체질 개선을 이룬 거인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거인으로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한국 증시의 역사적 신기록과 수출 구조의 변화, 그리고 국내 이커머스 위기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